누나 것도 샀으니까 준비나 잘해. 동생은 어느 날 갑자기 파리행 티켓을 샀다. 41살 누나는 자전거를 배우기 시작했고 온몸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한 달 후 하루에 70km를 주파했고 유럽으로 날아가 33일 동안 1800km를 달렸다. 도서관에서 일하던 그녀가 타고 다닌 건 20만 원짜리 중고 자전거. 두 사람은 유럽 현대건축에서 서울과 비교되는 도시의 반전 드라마를 찾아 광장에서 동네 골목길까지 구석구석 돌아다녔다. 그 독특한 시선의 절반은 자전거 여행에서 온다. 프랑스 파리의 번화가,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가파른 오르막, 맞바람 치는 네덜란드의 시골길, 비 내리는 독일의 라인 강변을 자전거로 여행해보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그레이스의 낭독은 별책부로, 오늘은 이정은, 이용수 작가의 자전거로 유럽 도시 읽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유럽 현대건축 사진과 일러스트가 잘 어우러져 읽고 보는 두 가지의 즐거움을 동시에 만족시켜줍니다. 그럼 함께 페달을 밟아볼까요? 프롤로그, 시간과 공간의 흔적을 찾아서. 학창시절 배낭여행을 하면서 유럽의 건축에 마음을 빼앗겼는데 과거와 현재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공간을 직접 거닐면서 느끼는 짜릿함은 그 중독성이 무척이나 강했다. 결국 시간과 공간의 흔적을 찾아 나는 새로운 여행을 꿈꾸는 몽상가가 되었다. 그리고 다치바나 다카시의 사색기행에 나오는 문장을 읽으며 여행지가 아닌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여정이 즐기고 싶어졌다. 역시 이 세상에는 가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 직접 그 공간에 몸을 두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 그런 감동을 맛보기 위해서는 바로 그 순간에 내 육체를 그 공간에 두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순간 이렇게 나이만 먹고 있다고 생각하니 평생 수박 겉만 핥다가 죽는 게 아닌가 싶은 조바심이 났다. 더 늦기 전에 자전거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이런저런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돈과 시간만 빼고 나머지 계획은 대충 세워졌다. 이제 함께 떠날 친구만 구하면 어떻게든 밀어붙이겠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자전거를 타고 여행지를 돌아다니려면 손발이 척척 맞고 요리도 좀 할 줄 알고 대충 고양이 세수만으로도 며칠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마땅한 동행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문득 떠오른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큰 누나였다. 책을 좋아해서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누나는 요리도 잘하고 체력도 웬만한 남자들보다 강할 뿐 아니라 고양이 셋으로 며칠이 아니라 몇 달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아줌마 아닌가. 자전거를 어려서부터 탔더라면 누나는 아마 한국의 암스트롱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극한 상황을 즐기는 것 또한 나와 비슷하니 완벽한 파트너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럽에 같이 가자는 말을 꺼내자마자 누나는 눈에서 광채를 내뿜었다. 이로써 여행을 위한 필수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이다. 프랑스, 자전거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 파리를 산책하다. 드디어 파리에서의 첫날이다. 자전거를 타고 골목을 나서면서 긴장과 기대로 가슴이 쿵쾅거렸다. 전돌바닥의 느낌이 손가락 끝까지 전해오는 것도 낯설고 흥분을 더했다. 트리니티 성당을 지나 오페라 극장을 거쳐 극장 옆길로 조금만 내려가니 바로 콩코르드 광장이 나왔다.
조금만 달려도 유명한 건물을 만날 수 있다니 놀랍다. 이번 여행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벌써 콩코르드 광장이다. 이 정도면 유럽 어디든 자전거로 다닐만 하겠다. 서울은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도시구나. 그에 비하면 유럽 도시는 자전거로 다니기에 참 좋은 크기이고. 낯선 곳을 지도로 보았을 때는 달려야 할 길이 실제보다 길게 느껴지지만 자전거의 속도로 거리를 체감하게 되면 한결 페달이 가벼워진다. 도심 한복판을 자전거로 달린다고 눈을 흘기는 사람도 빵빵거리는 차도 없다. 파리의 공용 자전거 벨리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다. 양 옆으로 미끄러지는 풍경은 처음 보는 것이 분명한데도 어색하지 않다. 역사가 켜켜이 쌓인 공간이 가진 매력일 것이다. 콩코르드 광장 한가운데에 있는 오벨리스크 앞에서 잠시 쉬었다. 왼쪽에는 루브르 박물관이, 오른쪽에는 개선문이 보였다. 개선문 뒤로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 라데팡스, 바로 오늘 우리의 목적지이다. 관광도시답게 광장은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붐볐다. 우리처럼 자전거에 패니어를 매달고 쫄바지를 입은 관광객은 흔치 않은지 주변의 시선이 쏠렸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도시의 여러 공간을 체험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장소와 장소를 이어주는 사익공간과 그것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스케일을 몸으로 느끼는 것은 쉽지 않다.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자전거 여행은 색다른 즐거움을 만들어낼 것이다. 점과 점을 선으로 잇자. 콩코르드 광장의 오벨리스크에서 샹젤리제 거리를 이어달려 개선문, 그 뒤에 보이는 신도시 라데팡스까지. 스위스, 자연과 하나 되어 낯선 도시를 달리다. 천천히 다가오는 알프스. 인터라켄으로 향하는 시골길은 한국의 시골길과 많이 닮았다. 열심히 풀을 뜯어먹는 소가 부지런히 싸놓은 배설물의 진한 향기도 닮았다. 흘린 땀을 보충하기 위해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8월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이제야 한여름의 자전거 여행다운 모습이다. 저 멀리 흰 구름인 줄 알았던 것이 만년설로 뒤덮인 알프스 봉우리였다. 갑자기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렴풋이 신기루처럼 보이던 곳들이 페달을 밟을수록 조금씩 선명해지며 현실로 다가온다. 눈앞에 펼쳐진 만년설이 점점 더 선명해질수록 공간에 대한 감각은 흐려졌다. 그렇게 환상의 세계로 한 발 한 발 빠져들듯 달리던 길 앞으로 꿈속의 도시 툰이 나타났다. 알프스의 빙하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인터라켄의 동쪽 브리엔츠 호수와 서쪽의 툰 호수를 거쳐 아래강이 되어 베른을 휘감아 흐른다. 툰 호수가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아래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튼 순간 시골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세련된 마을이 나타났다. 이곳이 바로 툰 호수의 주인인 호반의 도시 툰이다.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었던 도시이면서도 대부분의 배낭여행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다. 대중교통으로 여행을 할 때 들를 이유가 딱히 없는 곳이니까. 이번 여행에서도 이곳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인터라켄만을 목적지로 잡아 놓았는데 보석 같은 곳이 숨어 있을 줄이야. 거대한 툰 호수는 시내 한복판에서 강으로 바뀌는데 그 폭은 고작 20m도 안 된다. 강의 폭이 워낙 좁기 때문에 잔잔하던 호수는 갑자기 계곡물처럼 빠른 급류로 바뀌어 내다닌다. 그래서 일반 도시를 흐르는 잔잔한 강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든다. 빙하가 녹아내린 특유의 비추색 물살이 바로 시내 한가운데서 넘실대고 있는 모습은 참 역동적이다.
그런 물살은 작은 섬에다 둘로 갈라지는데 모양은 여의도와 비슷하지만 양쪽 강가로 건물이 붙어 있고 중간에 골목길 하나 있는 정도로 작다. 강은 바로 건물벽과 붙어 있어 도시와 수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공간으로 느껴진다. 여름철 계곡가의 평상에서 느끼는 물과의 거리감 정도일까? 다리 위에 꼬맹이들이 공중제비를 돌며 다이빙을 하는데 물살이 빨라 금세 저만치 떠내려갔다. 반대쪽 강 위로는 전통놀이인 듯 기다란 배를 타고 서로 밀어내는 시합을 하는 사람들의 환호성으로 가득했다. 강가의 카페에 앉아 한가로이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응원을 하고 있었다. 그들만의 축제로 웃음 가득한 여름 오후의 풍경이다. 이곳은 관광객들을 위해 꾸며진 곳이 아니었다. 이 마을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를 지나가는 여행자가 잠시 훔쳐보는 것일 뿐이다. 그늘에 앉아 그들의 축제를 즐겼다. 한여름의 토요일 오후, 언덕 위의 툰성은 즐거운 축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네덜란드.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먼저인 나라에 가다. 로테르담 가는 길. 여기는 덴하흐. 암스테르담 교회의 하를렘시를 지나 어느덧 스키폴 공항 지역에 접어들었다.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공항을 비껴가는 거리가 짧을지 고민하고 있는데도 자전거 표지판은 계속 직진을 가리켰다. 분명 지도에는 바로 앞이 공항인데 표지판이 잘못된 걸까? 자꾸 멈춰서 지도를 봤지만 다른 길을 찾을 수는 없었다. 표지판을 무시할 수도 없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어느새 공항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머리 위로 비행기가 착륙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다. 공항을 가로질러 일직선 자전거 도로가 나 있었던 것이다. 스키폴 공항의 비행기 착륙 장면을 공항 한가운데서 보다니 자동차 길은 돌아가도 자전거 길은 직진인 네덜란드다운 풍경이다. 출발할 때에는 추위에 페달이 더 무겁게 느껴졌는데 조금씩 속도가 붙어 첫 번째 목적지인 덴하흐에 금방 도착할 수 있었다. 쌀쌀한 기온은 구름이 사라지면서 조금씩 따스해졌다. 아직까지 그늘은 추웠지만 햇살 아래에서는 몸을 데울 수가 있었다. 암스테르담에서는 날씨가 안 좋아 그러지 않아도 어두운 중심가가 더욱더 무겁게 느껴졌는데 햇살이 반짝이는 덴하흐는 눈부시게 화려하고 웅장했다. 이곳의 영어식 명칭은 헤이그, 100여 년 전 이준 열사가 순국했던 바로 그곳이다. 이곳의 건물들은 암스테르담처럼 다닥다닥 붙어있지 않고 여유롭다. 공간 배치가 넓고 화려해 오랜 역사를 이어온 여유와 기품이 느껴진다. 거기에 새로 지은 큼직큼직한 현대 건축물과 넓은 광장들이 조화를 이룬다. 시내 한복판에는 리처드 마이어의 유명한 덴하흐 시청사 건물이 자리 잡고 있고 바로 뒤쪽에는 램 코라스의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가 마주하고 있다. 유서 깊은 덴하흐의 현대 건축물을 감상하기에는 오늘의 일정이 빠듯하다. 여기서 건축 탐방을 하면 나중에 엄청난 속도로 달려야 한다. 아쉬워하는 용수를 설득해 외관만 둘러보고 델프트로를 향해 출발했다. 독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를 꿈꾸다. 라인강에서 마인강으로 갈아타야 하는데 이어지는 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다리를 건너라는 표시는 되어 있는데 이 좁은 길이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다리 입구에서 주춤거리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어딜 가냐고 묻더니 따라오란다. 인간 표지판을 만난 것이다. 할아버지를 따라 좁은 다리를 건너 마인 강가를 달렸다. 느리지만 쉬지 않고 달리는 할아버지의 뒤를 쫓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표지판이 보일 때마다 할아버지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손으로 가리키시면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했다. 친절하게 이끌어주는 데에 앞질러 갈 수도 없고 이 속도로 달리다가 오늘 안에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조바심이 났다. 언덕이든 내리막이든 평지든 할아버지의 속도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저렇게 일정 속도를 유지하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겠다 싶다. 기계처럼 일정한 속도로 쉬지도 않고 제법 오래 달려 마인강 R6라고 쓰여 있는 표지판 앞에 멈춰섰다. 표지판에 계속해서 따라가면 프랑크푸르트가 나올 거라는 말을 하자마자 할아버지는 지나온 길을 되돌아갔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고맙다는 인사만 외쳤다. 기념사진도 한 장 남기지 못하고 할아버지와 헤어진 것이 못내 아쉽다. 지도를 보니 느리게 달렸다고 생각했는데도 프랑크푸르트에 제법 많이 가까워져 있었다. 할아버지의 정체가 뭘까? 순간 궁금해졌다. 마인강가의 자전거 도로는 표지판이 잘 되어 있어 길을 잃을 염려가 없었다. 단 길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가파른 언덕과 내리막이 반복되어 있고 퇴비 냄새가 풍기는 비포장 도로가 뒤섞여 있는 크로스컨트리 코스다. 프랑크푸르트로 이어진 고속도로를 이리 넘고 저리 둘러가도록 만들어진 재미난 코스인가 보다. 아기자기한 언덕과 내리막, 급히 구부러지는 흙길은 마치 놀이공원에 온 것 같이 신나는 코스다. 오른쪽에서 흐르던 마인강은 어느새 왼쪽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끼가 잔뜩 낀 짙푸른 숲길이 이어져 있다. 한낮의 햇살이 강한데도 숲에 들어서면 어둡고 주변 공기도 깊은 산속처럼 청량했다. 대도시의 고속도로 근처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달리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잔디도 나무도 이끼도 모두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 같다. 에필로그. 여행을 다녀와서는 지나친 도시의 스트리트 뷰를 보는 버릇이 생겼다. 신기하게도 화면을 따라 이어지는 길이 눈에 선하다. 저기 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파란 어닝의 식당이 있는데 퐁피드 센터에서 이쪽으로 가다가 길을 잃었었지 하는 식으로. 자전거로 거리 표지판을 살피며 돌아다닌 덕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그래서 지난 여행을 이야기할 때마다 주위 사람들에게 자전거로 여행해보라고 권하게 된다.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기억을 더듬는 여행이 아니라 마을을, 도시를 통째로 몸에 각인시킬 수 있는 여행이 될 테니까. 정해진 코스에 따라 자동 인형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생경한 골목 풍경이라도 만나면 그 안으로 풍덩 빠져들어갈 수 있는 여행이 될 테니까. 1800km는 서울에서 부산을 2번 왔다 갔다 하고도 조금 남는 거리다. 자전거를 타고 파리의 번화가를 달렸으며 알프스 산맥의 가파른 오르막을 달렸다. 비 내리는 라인강을 맞바람에 고개를 들지도 못하는 네덜란드의 시골길을 달리면서 오로지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삶에 쫓기듯 젠걸음치던 아줌마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긴 시간이었다. 동생과 함께하는 여행이지만 자전거에 몸을 싣고 달리는 순간만큼은 오롯이 나 혼자만의 시간인 것이다. 달리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다.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을 길바닥에 많이도 내던졌고 앞으로의 계획도 많이 세웠다. 긴 시간을 달리고 난 지금 무엇 하나 이루어 놓은 것은 없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았나. 비가 내리면 비를 맞으며 바람이 불면 몸을 움츠리며 오늘의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다.
힘껏 페달을 밟으며 달리다 보면 어딘가에 있을 나의 미래에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가끔은 주위를 곁눈질하겠지만 앞을 향한 핸들을 놓치지 않고 페달을 밟기만 하면 될 테니까.